승무원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마학 5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누락했던 35번 문제 먼저 풀고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틀리게 노력하겠습니다. 35.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말의 골격은 골반골과 고관절로 연결된 가장 큰 뼈로 앞으로 비스듬하게 말 후구에 묻혀 있으며 아래쪽 슬관절을 통해 하태골과 연결된다. 1. 견갑골 2. 상완골 3. 관골 4. 대퇴골 정답은 4번이고요. 견갑골하고 상완골은 앞다리에 있고요. 관골은 이제 중수골, 중족골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손바닥 가운데 뼈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의 되게 아랫부분에 내 다리에 있는 그런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골, 고관절 이런 딱 느낌이 왔으면 뒷다리구나 이렇게 했으면 우리 뒷다리 하면 대퇴부가 사람들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연상을 했으면 좀 풀기에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말의 골격은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그림이랑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앞다리고 오른쪽이 뒷다리인데요. 그래서 왼쪽 견갑골 같은 곳은 앞다리에 견갑골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어깨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렇게 말하고 사람하고 좀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생긴 게 견갑골은 주걱처럼 되어 있고요. 몸체하고 연결된 게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리에 충격을 가장 많이 흡수를 해줘야 되니까 관절로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근육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충격 흡수하는 게 약할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으로 몸체와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완골은 견갑골 아래쪽에 견관절하고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관골은 중수골, 중족골 이렇게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손바닥뼈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답은 대퇴골 이 부분은 이제 뒷다리에 골반공과 연결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처럼 탄소,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2.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류나 유기용매에는 녹지 않지만 물에는 잘 녹는다. 3. 지용성 비타민은 식물체에서 비타민 전구물질 형태로 존재하고 동물이 섭취하여 비타민으로 전변된다. 4.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지방과 함께 저장될 수 없으므로 단기간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한 사료를 공급하면 결핍증이 바로 나타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주요 비타민의 기능과 결핍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타민 뭐가 수용성이고 뭐가 지용성이냐 또는 이제 비타민 A의 특징은 뭐냐 B의 특징은 뭐냐 이런 식의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지용성 비타민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묻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무기물 이런 쪽은 좀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한 두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을 좀 드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처럼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니까 지가 지방의 지자잖아요. 그래서 지방류나 유기용매에는 녹지만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애들을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 계열 애들하고 비타민 C 계열, C는 계열이 아니죠. 비타민 B1, B2, B3, B7, B9 뭐 이런 그런 애들하고 비타민 C 이런 애들이 수용성이고 그 비타민 A, D, E, K 요런 애들이 지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랑 지용성이랑 아마 그런 차이를 이제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한자말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식물체에서 비타민 전구물질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 동물이 섭취해서 비타민으로 전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지방과 함께 저장될 수 없다 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같이 이렇게 녹기 때문에 체내에서 지방과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안 먹어도 결핍증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단 이제 요 4번의 요 표현은 수용성 비타민이 체내에 저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싸면 바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은 매일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 무기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물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도 없고 분해되지도 않은 영양소로서 광물질, 미네랄 또는 회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무기물은 동물의 요구량에 따라 다량광 물질과 미량광 물질로 구분되며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등은 다량광 물질에 포함된다. 3. 미량광 물질은 체내에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지만 모두 특정한 기능을 가지며 황, 망간, 철, 구리 등이 포함된다. 4. 무기물은 체액의 구성 성분으로 산, 염기의 균형 등을 조절하며 효소의 구성 성분이나 활성제 역할도 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무기물도 그 비타민 등과 같이 해서 이렇게 종종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그 여기도 짚고 가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설명드리면 이제 1번이 이제 무기물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고 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거나 많은 양이거나 이걸 떠나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먹으면 또 안 돼요. 또 뭐 그런 좀 애매한 그런 게 무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문제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당시 시험 볼 때 틀렸는데 다량광 물질이 뭐고 미량광 물질이 뭐다 이거를 나누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솔직히 좀 큰 타이틀은 저 애워가는데 조그만 것들을 잘 뭐 놓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다량광 물질에 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량광 물질에다가 이렇게 보기를 써놔가지고 그걸 답으로 쓰게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다량광이다 미량광이다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아냐 모르냐 이것도 또 아니고요. 뭐 그리고 뭐 우리의 몸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상상도 안 되는 좀 그런 그러니까 의학 쪽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우셔도 애워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굳이 저라면 다른 거 외울 거 많고 바쁘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나온 황만 다량광 물질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외우는 걸로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량광 물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칼륨, 황 이게 다량광 물질이고요. 미량광 물질은 망간, 철, 구리, 코발트, 요오드, 아연, 불소, 셀레늄, 몰리브덴, 비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기물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능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능을 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무기물의 일반적인 네 가지 기능은 첫 번째로는 골격 구조물로 뼈죠. 동물체를 지지하는 경조직의 구성 성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근육, 소화 장기 등 연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조직의 구성 성분. 세 번째로는 체액의 구성 성분으로 산, 염기의 균형 조절. 네 번째로 효소의 구성 성분이나 활성제 역할.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모든 그 신체의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황은 다양한 물질이다. 요거는 꼭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45. 풀사료의 평가와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풀사료는 크게 조단백질, ADF, NDF 함량 등을 활용하여 사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2. 풀사료는 크게 두가와 화분가로 구분되며 알파파, 화이트 클로버, 레드 클로버는 두가에 속한다. 3. 화분가에는 오차드 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등이 포함된다. 화분가는 일반적으로 두가보다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아 포유마에게 공급하는 것이 유익하다. 정답은 4번이고요. 2019년도에도 요 페이지가 교재 23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막 해갖고 비슷하게 그리고 약간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풀사료에 대한 생각 평가도 있어야겠지만 두과 화분가의 특징을 알아두는 거 요거가 아마 좀 문제를 물어보는 그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를 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1번, 2번, 3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풀사료는 그 조단백, ADF, 그러니까 뭐 셀룰로스나 리그닌 그런 함량이죠. 그리고 NDF도 뭐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뭐 이런 함량 가지고 사료질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사료는 두가와 화분가로 되며 그래서 알파파, 클로버 그러니까 제가 두가가 이제 콩이잖아요. 콩에 이응이 들어가니까 알파파 그리고 클로버는 그냥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알파파하고 클로버는 두가다. 그리고 화분가는 풀이기 때문에 뭐뭐 그라스, 뭐뭐 그라스, 뭐뭐 그라스로 끝나는 건 화분가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콩이 알파파인 것처럼 좀 외우셔야 될 게 톨페스큐하고 티모시 요거는 이제 화분가다. 요거는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콩이 풀보다는 그 영양소가 좋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콩이 그 화분가가 예, 두가가 일반적으로 화분가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고 광물질 요구량이 많은 망아지나 포유마에게 공급하는 건 유리하다. 이제 요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낸 거죠, 문제는.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알파알파가 단백질이나 무기물, 특히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물사료다. 이런 거 내용이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알파파 건초만 이제 요거만 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또 단백질하고 칼슘이 또 요구량보다 높게 공급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거는 이제 그런 비율을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화분과 건초와 혼용을 공급하는 게 어쨌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망아지나 포유마 이런 말들은 좀 이렇게 두가 풀사료를 좀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영 훈련 시의 주의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수영 훈련 시에는 말이 물에 들어가면 말의 양쪽에서 고삐를 잡은 두 사람은 말이 수영장의 중심으로 가도록 고삐로 유도하여 마체가 양쪽 벽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말이 머리를 번쩍 들어올리고 서투른 헤엄을 치는 경우
끈을 위로 당겨서 두경부를 높이 들어 올린다. 수영 중에는 가슴 전체가 물에 잠겨 호흡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말은 수영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3. 수영 중에는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게 되므로 요통이 있는 말은 수영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 근육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4. 수영 시간은 처음에는 1분 정도만 실시하다가 점차 늘려 적응 정도에 상관없이 지칠 때까지 실시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과학적 훈련 편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수영 훈련에 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을 수영 훈련 정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이고 뭐 그런 좋은 승마장이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마사회 정도나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나 뭐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겠죠. 말이 그러니까 수영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물에 집어넣으면 사람도 이제 무서우니까 고개를 위로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겁먹기도 할 테고 당황도 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좀 서투른 헤엄을 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끈을 위로 당겨서 두경부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겨서 전방으로 늘어뜨리고 수영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헤엄 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개헤엄도 보면 목을 앞으로 쭉 뻗고 어쨌든 이제 그 척추가 이제 물에 약간 뜨면 전체적으로 밸런스 맞춰 뜨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머리를 들면 엉덩이가 또 물속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몸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몸을 앞으로 뻗어서 몸 전체가 뜰 수 있게 고삐를 다른 사람이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숨쉬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기계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수영 훈련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통이 있는 말은 요 문장이 좀 이제 애매하죠.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는데 요통이 있으니까 더 시켜야 된다. 요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문장 앞뒤가 안 맞는 것. 실질적으로도 이제 말은 수영하게 되면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요통 있는 말은 수영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뭐 좀 4번 같은 경우에도 밑도 끝도 없이 막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교재에는 적응 정도에 따라 1분 정도만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10분 정도까지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마학 8회 시험 5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